랭구님 이제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내년 3월인가요? 네,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정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양도세 완화 관련 이슈라서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 대선 후보들이 다 네.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아, 네. 네, 근데 그 모습이 살짝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네.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이제 부동산 내에서도 요즘 양도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최근에 이제 사실은 탁 카드를 꺼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이제 조정 지역에는 다 해당하고 있는데 네.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양도 차익이 남았을 때 기본적인 세율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더 내라. 특히 다주택자분들은 네. 그게 플러스 30%까지 내야 되거든요.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최근에 부동산이 많이 올랐으니까 2, 3억 이상씩 오른 것도 많고 심지어 뭐 10억씩 오른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원래 최고 세율을 50% 내는데 또 30% 더 내면 80%까지 올라가니까 부담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그거예요. 이걸 조금 유예해 주겠다. 중과를 영원히 없애주는 건 아니고 유예해 주겠다. 근데 이걸 그냥 한 1년 정도 유예해 주면 사람들이 빨리빨리 안 움직일 것 같으니까 기간을 좀 나눠가지고 뭐 6개월 동안은 뭐 이걸 빨리 정리를 하면 뭐 100% 유예해 주겠다. 뭐 그 다음에는 또 뭐 50% 해주겠다. 그 다음에는 뭐 조금 적게 해주겠다. 차등 유예해 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파격적인 제안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나온 건 별로 없는데 그냥 유예 수준이 아니라 중과를 없애는 건 좀 당연하고 그냥 양도소득세 자체를 그냥 50% 정도 감면해 주는 것들도 조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뉴스에서 살짝 언급된 정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차이는 있죠. 근데 결은 같죠. 양도세를 조금 더 완화해 주자는 결은 같죠. 일시적이냐 아니냐 약간 그 차이가 그죠. 있을까요? 네. 그럼 이제 양도세 완화가 만약에 이제 대선 이후에 현실화되면 매물이 엄청 쏟아질 거다. 그래서 가격에 영향이 확실히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이 현실화되면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양도세 중과 완화하면 다주택자들 물건 다 던지죠. 근데 아무도 집을 안 사려고 하겠죠. 가격 폭락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재명 후보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정책을 살펴볼 때 이걸 심플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도 이게 정량적인 것들도 있지만 되게 정성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인생이 달려있는 부분들이라서 이거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된다, 저런 경우는 저렇게 된다, 이걸 정의하기 힘든데 정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언제 이걸 또 한다고 했다가 안 할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저는 꼭 3-4가지의 어떤 항목들을 먼저 체크해보는 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정책이 왜 나왔는지 그걸 체크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정책을 했을 때 궁극적으로 이 정책을 지금 제안한 사람의 목표가 뭔지 그 숨겨진 의도 그거를 찾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요 3가지를 체크해야 돼요. 이걸 해야지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이 3가지를 먼저 좀 들여다보자고요. 왜 가만히 있다가 여당에서 이재명 후보는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냈는가?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어요.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은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맥락을 잘 봐야 돼요.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어요.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거거든요. 매도 물건이 많이 쏟아져요. 근데 매수자가 폭발해요.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유지돼요. 맞아요. 이 정반대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아무도 집을 안 내놔. 아무도 안 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제자리예요. 근데 이제 그 반대되는 케이스가 2가지 더 있죠. 집을 많이 내놓는데 아무도 안 사. 그러면 떨어지죠. 내려가죠. 그 반대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수도권, 서울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황이냐. 크게 4가지 시나리오밖에 없단 말이에요.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요거. 이 네 가지에 따라 가격이 보합, 상승, 하락이 결정되는데 네.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집을 내놓는 사람이 되게 적어요. 왜? 세금이 너무 과하니까. 네.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 많을까요? 적어요. 왜 적냐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걸 살 수 있는 금액이 없기도 하거니와 조금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싶은데 그걸 꽁꽁 막아놨어요. 네. 살려고 해도 못 사는 거예요. 이걸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거냐 아니면 애초에 살 생각이 없느냐 이거는 나중에 따져봐야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못 사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부분은 뭘까요? 집을 파는 사람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어지는 케이스가 되면 무조건 집값은 하락을 해요. 이 케이스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카드를 꺼낸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왜 그게 나왔는지 우리가 이해했어요. 네. 근데 이제 숨은 의도는 뭐냐라는 건데 과연 이거를 혜택을 줘가지고 물건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안 사야 되는데 정말로 안 사고 싶을까? 못 사는 거랑 안 사는 건 구분해줘야 되거든요. 네. 저는 못 사고 있다고 봐요. 안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서울에 있는 집 대출 70% 됩니다 하면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당장 사죠. 저는 살 거라고 네. 봐요. 근데 그걸 과연 모르고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알고 있다고 봐요. 왜 이걸 꺼내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워낙 그 반대되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게 크다는 거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우리 체크할 게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네. 지금 이게 마치 수도꼭지에 물을 트는 개념이거든요. 네. 이 수도꼭지는 정부가 억지로 틀고 조이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물건을 못 팔게끔 세금을 꽉 조아버렸거든요. 네. 그럼 세금을 약간 느슨하게 해주겠대. 근데 여기 지금 대출이 꽉 조아져 있어. 네. 이거를 풀어줘야지. 네. 원래대로 하면. 근데 얘를 잠가놓고 얘만 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건을 내놓는데 내가 만약에 시세차익이 한 5억 정도 났어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추가 가세를 받으면 세금이 예를 들어서 원래는 한 2억만 내면 되는데 한 3억 5천 이상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차이가 한 1억 5천 이상 차이 난단 말이에요. 네. 세금 내긴 내야 되지만 너무 과하게 되는 세금이 한 2억 가까이 난단 말이죠. 네. 그러면 혜택을 줄게라고 했을 때 이 2억에서 내가 얼마큼 가격을 내려서 팔 것인가. 이 2억보다 더 싸게 파는 바보는 없겠죠. 네. 세금 혜택의 맥스가 만약에 2억이라면 네. 그러면 어디까지 팔까? 1억까지는 고려할 수도 있겠구나. 혜택이 있으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그 매물을 다 던질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내야 될 세금이 지금 과하고요. 네. 그 돈이 다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계약갱신권 청구 때문에 네. 내 마음대로 못 팔잖아요. 이거를 새 끼고 파는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날짜가 딱 만기 도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6개월 이내에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네. 그리고 그걸 정리하려고 했을 때 전세 낀 매물이잖아요. 네. 그러면 누군가가 전세 낀 걸 사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사야 되는 거예요. 막아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집은 지금 다 깔고 있는 상태에서 생돈 5억, 10억이 있어야 이걸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보통은 그렇게 하는, 이걸 정리하면서 그 돈 모아가지고 대출 일으켜서 겨우 이사 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놓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다. 두 번째는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낮추는 금액의 한계치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게 일시적으로 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들을 매도자는 또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급하게 내놓는 사람이 또 적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느냐의 측면에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정답에 가까운 시나리오를 먼저 알고 있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다주택자들의 물꼬를 열어주잖아요. 양도세 중과 완화를 통해서. 그러면 매수하는 사람들 있죠. 이 매수하는 사람들이 정말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게 만들어줘야 돼요. 안 사게 만들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전세 가격이 너무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서 집을 사는 것보다 전세 사는 게 훨씬 낫겠는데 그 생각이 강하게 들어야 돼요. 그게 강하게 들려면 공급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럼 전세가가 눌러지거든요. 오히려 하락하게 돼요. 그럼 집을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럼 진짜 안 사도 된다로 돌아가죠. 그러면 가격은 진짜 하락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정부 정책에서 만들어진 어떤 정책에 의한 풍선 효과라든지 어떤 이상하게 이제 막 변화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봐요. 자, 가정해 볼게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없는 상황이에요. 매수자는 대출 규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팔래? 하고 있어서 팔까? 딱히 안 팔 것 같아요. 좋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은 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종부세 완화를 해주면 더더욱이나 안 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안 살까?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시장의 본연의 가치는 전부 다 하락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시장 본연의 가치를 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게 만약에 하락하려면 공급이 돼야만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엄청난 영향은 없을 확률이 높다는 거네요. 그냥 정치적 쇼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제 주변 지인들은 이 양도세 완화를 되게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로 서울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은 네. 이 양도세 완화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럼 이분들은 지금 취하고 있는 포지션이 맞나요? 실거주로 이전부터 내 집 마련을 하려고 고민을 계속 해왔는데 네. 딱 발표되고 나서 적절하게 빨리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느 정도 텀 있다가 하는 게 좋은지 네. 이런 걸 좀 고민하겠네요. 그리고 일단 양도세 완화가 되면 네. 집값이 조정이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이 되는데 요거를 조정되는 걸 보고 바로 사는 게 좋은지 더 기다렸다가 또 사는 게 좋은지 그 네. 고민도 하겠죠. 네. 그 시기에 대해서. 네. 매입할 생각은 약간 있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한다면 결국 그분들이 갖고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초반에 사느냐, 네. 좀 더 지켜보다가 사느냐, 좀 느긋하게 사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결국은. 네. 지금 이제 정책에 의해서 6개월 이내 팔아서 중과 이거를 안 한다 네. 했을 때 누군가 그 시기가 딱 맞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팔려고 작심을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매물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분들이 가격을 낮춰서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어디까지 낮출까? 추가 가세가 네. 네. 맥스가 30이에요. 네. 그럼 내 양도 차익에서 30%에서 그 범위에서 움직일 거예요. 내가 만약에 5억에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30%면 1억 5천보다 싸게 파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당연히 네. 그러면 한 1억만 낮춰볼까? 그럼 5천만 원 이득인데 좀 작은데? 그러겠죠. 네. 저는 당연히 그 중간 정도에서 절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랬을 때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그 금액이 그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은 아닐 확률이 높다. 그런 물건이 조금 나올 수 있지만 네. 조금 싸게 나오는 물건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인정하고요. 네. 근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살 거라면 그 혜택이라도 보고 좀 급하게 나온 물건들을 조금 잘 추려가지고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사긴 살 건데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억지로 급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단기 유예가 많잖아요. 네. 1년 지나고 나면 또 혜택이 없으니까 물건을 또 제때 안 내놓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뭐 3기 신도시 공급이 된다거나 이제 그런 시기에는 전세가 안정이 되고 매매가도 출렁거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좀 느긋하게 생각하거나. 제일 애매한 게 뭐냐면 한 1년 뒤에 살까? 이런 게 애매하죠. 단기 유예를 해버리는데 1년 뒤에는 제자리잖아요. 네. 그 경우는 진짜 애매하죠. 1년 뒤에는 당장 3기 신도시 입주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빠른 선택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느긋하게 조금 지켜보거나. 근데 사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사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시기는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장 본연의 가치는 그래도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고 봐지거든요. 그래도 작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건 있죠. 작은 기회는 있을 수 있다. 앞으로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네. 또 질문하러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패스!